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 세계 각지의 도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역사가이자 경희대 사학과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유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겸 간략한 인사말 부탁드릴까요? 네. 잡단 지식사전 잡지사 애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도시 문화, 문명, 정치, 국제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텐션이 확 높아지고 굉장히 좀 약간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민유기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까지 붙이면 이번에 한 최장 닷새간의 연휴라고는 하지만 쉬고는 싶은데 어디 멀리 가기도 좀 애매한 기간이고, 그래서 이번 주 월화 수요일에 잡지사 추석 특집 3부작 3일 안에 유럽 도시문화 정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대별로 좀 도시문화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흘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고대 문명과 유럽의 고대 도시들 이야기를 또 교수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인류의 역사에서 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처음 형성됐을까요? 예. 인류는 보통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250만 년 전에 이제 유인원에서부터 진화해 왔습니다. 네.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가요. 무리지어서 사냥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도 따먹다가 네. 약 1만 년 전 경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아이스 에이지죠.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좀 따뜻해지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것이 무리지어서 사냥하거나 수렵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게 되죠. 네. 정착촌이 점점 성장, 발전하면서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때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할 만한 곳 중에 좀 소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최초의 도시와 도시 문명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도시 문명은 이제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6,000년 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걸 도시 문명의 시원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기원전 10,000년, 9,000년, 10,000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시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날 요르단 서안 지구에 있는 예리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여리고라고 쓰는 그런 여리고성 할 때 여리고. 네, 맞습니다. 예리코. 예. 그게 이제 원시 도시.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네. 기원전 한 10,000년 전쯤으로 보는 건가요? 예, 20세기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게 되면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유적지가 대체적으로 어느 시대의 것이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예리코 성의 여러 유적지들의 어떤 유물 유적 흔적들을 통해 가지고 약 9,000년 기원전, 약 9,000년, 10,000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리코에서는 어떤 유적들이 나왔습니까?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수천 년을 유지해 왔던 성벽의 흔적들도 지금도 일부 남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성경과 과학적인 역사계의 연대의 차이는 좀 존재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유대인이 탈애굽하는 시기가 기원전 약 한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니까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여러 고고학적인 흔적들을 보면 약 기원전 9,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인간이 정주했다는 흔적들은 있고 성벽 같은 경우도 약 한 기원전 8,000년 때부터는 축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원시 도시들이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기원전 한 4,000년 전쯤에 이제 문명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문명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인류사, 문명, 문화사를 주로 탐구했던 게 서양의 역사학계, 고고학계여서요. 네. 그러니까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이제 문화는 cultivate, 그러니까 경작하다, 농경하다에서 문화라는 게 이제 개념이 탄생했고요. 네. 문명은
그러니까 뭐 불어로 이제 최초의 프랑스어로 단어가 영어로 옮겨졌는데, 그러니까 시빌라이자시옹, 그러니까 시빌리제이션, 시빌라이제이션, 영국식, 미국식. 네, 네, 문명은 고대 이제 로마 시기의 도시를 뜻하는 키비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 키비타스. 예. 그래서 이제 농경을 통해서 문화가 먼저 있고, 네. 이 문화가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문명이 되겠죠. 아, 시스템이 좀 갖춰진. 우리가 흔히 뭐 세계 4대 문명 뭐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항상 궁금했던 게 4대 문명은 누가 정한 것이며 문명이라는 게 세계에 4개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 그건 아닙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뭐 그 세계가 서로 막 가깝게 연결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이제 후반부터 20세기 들어와서일 텐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주로 이제 서양의 어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초기 문명들에 대한 어떤 분석, 연구, 뭐 토론 등을 통해서 흔히 알려진 4대 문명이라는 게 오늘날까지 이제 그 정해진 것처럼 내려오고 있으나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초기 문명에 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구촌 곳곳에 그러니까 문화, 문명 시스템들을 뭐 기원전 한 4, 5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알려진 것만 해서 흔히 이제 4대 문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가능성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4대 문명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메소포타미아라는 어떤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그 강 사이 땅을 의미합니다. 강 사이의 땅. 그래서 이제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강 사이에 이제 강이 이제 뭐 주변의 농토를 좀 비옥하게 만들어서 강 주변으로 이제 농경이 잘 이렇게 관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강물을 이용해서 농업이 좀 성장하게 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 분업이 나타나게 되고 농기구를 제작하는 사람이 따로 생겨나게 되고 그걸 뭐 창고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자, 행정적인 어떤 계층화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 계층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보다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바라기 위해서 뭐 그 원시종 계정의 상태지만 뭔가 하늘에 이렇게 기원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계층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4대 문명에서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어떤 문명이고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도 주로 남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이 지역을 수메르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수메르. 저 수메르 문명에는 한때 5만 명 정도가 살았던 거대한 도시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 유적지가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우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우르. 여러 이제 그 도시들이 기원전 약 4,000년 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존재했고 뭐 이 도시들이 공통된 어떤 문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계층화 어떤 그 뭐 경제적인 분업,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뭐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지배 계층이 생겨나고 또 이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종교, 왕궁, 신전, 복합단지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종교, 왕궁, 신전, 복합단지요? 네. 그러니까 지배층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군주이기도 하고 어쨌든 도시국가도 통치자가 생겨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어떤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 그러니까 고대에 이제 알려진, 그러니까 후대에 알려진 고대 바빌론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트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빌론의 이야기가 지구라트. 바벨탑. 죄송합니다. 바벨탑. 바벨탑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르가 뭐 우르크가 시기적으로 좀 더 먼저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르가 성장해서 우르크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약 하여간 3,00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그 발견된 우르 남무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지구상에서 알려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랑 다른 건가요? 함무라비 법전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서고요. 앞선 거. 그렇군요. 함무라비 왕은 바빌로니아의 왕인데 네. 이 우루가 쇠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대에 이제 구 바빌로니아가 성장을 하고 네. 거기서 발견된 게 함무라비 법전이고 그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돼 있죠. 그렇군요. 그럼 뭐 바빌론의 정원 뭐 이런 것도 다 이때 만들어졌겠네요. 바빌론의 정원은 이게 이제 현대 도시의 이제 루프탑, 옥상가든 이런 것의 원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도 도시 문명은 현대까지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 바빌로니아는 우르크 다음에 등장했던 그 초기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이 초기 바빌로니아가 이제 북쪽에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히타이트족에 멸망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초기의 어떤 거대한 제국들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좀 번성을 했고 네. 이 세력이 좀 약화된 틈을 타서 다시 메소포타미아 중부 남부 지역에서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등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옥상 정원이 나오게 루프탑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졌군요. 신바빌로니아는 이제 페르시아에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짚어주셨고 나일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집트 도시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열렸다고 하던데 뭐 어떤 것들을 사고 팔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초기 문명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일단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면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또 그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은 먼 곳과의 어떤 교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화폐도 있었나요? 이때까지는 화폐는 없었고요. 현물 거래였고요. 보통 화폐는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존재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 직전에 있었던 왕국인데요. 거기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교환일 텐데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뭐 나일도 마찬가지고 인더스나 뭐 황호도 마찬가지고 늘 교환 거래들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잉여 농산물들을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곡물 거래가 일단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포 보통 리네라고 해야 되는데 린넨이라고 또 린넨. 일본 시기를 거치면서 영어식 발음이 좀 아마포 그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질로 만들어진 옷감 이런 것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예품들 이제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파피루스가 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종이 얘기할 때 이게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문명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문명을 얘기할 때 인간의 어떤 삶의 기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제 글의 어떤 문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문자 체계의 어떤 발전입니다. 중요한 요소다 문자 체계가. 굉장히 좀 활기를 띤 도시였을 것 같은 느낌을 딱 받는데, 근데 이 도시가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역사학이나 고고학에서 죽은 자의 도시를 뜻하는 단어가 네크로폴리스인데요. 그리스어 접두어로 시신, 죽은 자들을 뜻하는 네크로하고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기원전 약 3000년대, 4000년대 막 번성했던 도시 문명도 인류의 문명이 늘 성세를 되풀이하니까요. 뭐 쇠퇴한 다음에 후대에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문명의 현장들을 이렇게 찾는데 워낙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하다 보니 파라오의 어떤 무덤으로서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왕족들의 여러 그 장래를 위한 거대한 어떤 신전들이 도시 외곽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어떤 도시 흔적들은 쉽사리 이렇게 밖에서 뭐 보기 어려웠고 그래서 발굴이 잘 안 된 것이고 거대한 어떤 신전이나 피라미드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먼저 발굴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도시는 이런 죽은 자들의 어떤 도시였지 않느냐. 사후 세계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후 세계에 워낙 관심이 많았던 것이 4대 문명에서도 이집트 문명이 가진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이라가 또 그렇죠. 전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나왔고요. 인더스 문명은 어떻습니까? 뭐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더스 문명이 네. 참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기원전 약 4,000년대, 이집트가 그로부터 조금 한 500년에서 1,000년 늦은 뭐 최초의 파라오가 등장했던 기원전 한 3,000년대 중반, 인더스도 약 기원전 한 3,000년대 중반인데. 네. 다른 문명에 비해서 문명의 흔적, 발굴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고 이게 다 완전히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 예, 그러니까 인더스강 유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문명의 흔적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것, 뭐 이곳인데. 네. 이 인더스는 어쨌든 이제 여러 그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 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관계수 상하수도 시스템들이 잘 정비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좀 이렇게 좀 높은 부분, 언덕 위에 부분에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있고 네. 아랫 부분에 이제 거주지라든지 뭐 수공의 어떤 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구분되는, 그래서 이제 윗 도시와 아랫 도시로 구분되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 아랫 도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인류 역사상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영어에서 우리가 업타운, 다운타운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업타운은 어쨌든 이제 중세 때도 보면, 네. 그러니까 귀족이라든지 뭐 고위 성직자들이라든지 뭔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좀 높은 고지대에 성을 두르고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네. 그 아래에 그 성을 오가면서 그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주변에 어떤 작은 촌락이 만들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현대 들어와서도 업타운은 도심이 너무 복잡한 거를 싫어하는 약간 그 중상층들이 약간의 교외 어떤 고급 어떤 주택지로 개발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곳이고 네. 다운타운은 말 그대로 이제 번화가 중심가인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도 일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 미국의 뉴욕이 그러하죠. 뉴욕이 뉴욕은 이제 다운타운이 그 허드스만 강 끝에 네. 뭐 자유현상을 바라보는 이 끝이 이제 다운타운 쪽이고요. 월스트리트, 뭐 브로드웨이가 있는 쪽이, 타임스퀘어가 있는 쪽이.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고층 빌딩들이 막 만들어진 곳이 이제 미드타운인 것이고,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그 센트럴파크 지나서가 이제 좀 그 업타운 쪽인데. 예. 예, 원래는 이제 물리적인 개념인데 뉴욕은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패턴이 좀 반복되지만 또 뉴욕만의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된 중국 문명이네요. 중국 문명은 또 청동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문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뭐 문명 자체가 네. 신석기에 그 농업 혁명을 통해 가지고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청동기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청동기도 시기가 아주 긴 편인데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가 시기적으로 좀 앞섰고 인더스까지 중국의 황허 문명은 그로부터 조금 약간 500년에서 1000년이 좀 늦게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청동 제작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상태에서 문명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어서 문명의 시작부터 이미 청동 기술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허 소위 이제 그 황허 문명에서 발견되는 여러 이제 유물들 가운데 정교한 어떤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네. 발전한 어떤 청동기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명은 어쨌든 문자 체계가 있는데 네. 소위 갑골문, 그러니까 한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도 이 황허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황허 문명에서는 이제 도시의 성벽을 쌓을 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쌓았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인가요? 예, 뭐 메소포타미아나 네. 뭐 이집트나 인더스 문명에서는 거대한 어떤 그런 돌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집트 도시들은 그러니까 성벽 자체를 도시를 두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인더스는 성벽으로 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집트는 왜 성벽 거기도 뭐 외침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환경적으로 네.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도시들이 성장을 하면서 네. 강을 잘 방어하게 되면 오늘날의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의 서쪽에는 사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요새구나, 요새. 예, 천연 요새. 그런데 중국도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모여 살면서 늘 어떤 뭐 낯선 이의 어떤 침입이나 공격을 방어해야 돼서 네. 어떤 성벽을 두르는 것들이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 중국의 황허 문명은 이제 그 돌로 성벽을 두른 게 아니라 흙을 막
다져가지고 네. 다진 흙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흙을 다져서 예. 흙다짐 기술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시대가 근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돌로 된 성벽들이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네.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대포를 쓰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거든요. 예. 근데 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성벽은 네네. 대포가 흙에 그냥 박힐 뿐이죠. 대포알이 더 튼튼하군요. 더 튼튼합니다. 예. 흙으로 다진 것 다음에다가 바깥쪽에는 다시 이제 돌로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네, 황호 문명의 특징이다. 자, 이번 추석 특집 타이틀이 유럽 도시 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유럽의 고대 도시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그 유럽에 어떤 문명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유럽의 어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럽이라는 어떤 개념 용어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초기 문명,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럽적인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에게 문명이 소위 이제 크레타 섬에서 있었던 미노아 문명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 안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 이 두 개를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크레타 같은 경우는 활발한 어떤 해상 교역 무역 활동을 했던 도시인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뭐 이집트산 물품이라든지 예, 뭐 소아시아 것도 많이 있어서 예. 시기적으로 이제 뭐 그 최초의 유럽의 어떤 문명으로 하는 어떤 그리스 초기 문명에는 네. 이집트적인 요소라든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어떤 문화 문명의 흔적들이 많이 배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 고대 그리스 이쪽에 막 폴리스 이런 거 예전에 배웠던 것도 생각나거든요. 뭐 민주주의가 뭐 여기서 탄생했고 이런 얘기. 폴리스는 어떤 곳이었는지도. 예. 예, 뭐 폴리스라는 어떤 개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아주 쉽게 만나는 건 이제 주변에 경찰 폴리스가 있고 그 폴리스구나.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예.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고 네. 도시를 뜻하기도 하고 공동체인 도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치하는가 따라서 폴리틱스 정치학의 기원이기도 하고 폴리시 정책의 기원이기도 하고 네. 폴리스는 기원전 약 8세기 정도에 그리스 반도 곳곳과 주변의 어떤 섬들에서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어떤 작은 도시 공동체이고요. 아주 많은 폴리스들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으로 강했던 폴리스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가 폴리스의 하나였군요. 예, 가장 맞습니다. 강력했던 폴리스. 네. 근데 폴리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게 지금의 폴리시도 되고 폴리틱스도 되고 폴리스도 되고 뭐 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때는 거의 막 30만 명까지 가지만 네. 대체로 많은 폴리스들이 한 뭐 3, 4천 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자유로운 어떤 시민들이 이 공동체인 폴리스의 운명에 대해서 민회라고 하는 민주적인 그러니까 총회 같은 것이죠. 모여서 예. 뭐 의사결정을 하고 네. 이 성인 남성들이 이 폴리스를 방어하는 병역 의무를 하면서 이 폴리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폴리스와 협력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이라 결정하고 폴리스에서의 시민들의 어떤 총회 이게 이제 그 민회라고 일컬어지는 네.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국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자 데모크라시라는 용어 자체가 아테네에서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테네도 초창기에는 어떤 귀족층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또 그들이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이제 뭐 기병으로 말을 타고 도시국가를 방어했는데 네. 이제 전쟁 기술이 좀 바뀌게 됩니다. 밀집된 그 진을 짜가지고 네. 100명 단위로 가볍게 무장을 하게 되면 스파르타 300처럼. 네, 맞습니다. 예. 머리에 투구 하나, 갑옷 하나 있고 네. 방패 하나 들고 긴 창으로 네네. 이게 이제 진을 짜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무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늘 그 신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이제 부족 단위로 뭐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혈연 단위로 부락 단위로 살 때는 뭔가 가까운 어떤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데 네.
이게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의 도시에서 어떤 그런 출신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약해졌을 때 네. 아테네에서 행정구역을 데모스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데모스에서 각 행정구역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들이 미네의 어떤 논의할 안건들을 만들게 되고 예. 그래서 데모스와 이 기술, 통치술을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예. 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여기서 나왔다. 그럼 교수님, 폴리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도시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시 계획을 뭐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도시가 보통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경우에는 네. 외곽으로 팽창하거나 신도시를 만들 때 명확하게 도시계획이 그 작용을 하고요. 네. 초창기에 이제 뭐 폴리스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방어용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고 일컬어지는 좀 높은 곳에 유사시에 대피할 수도 있고 피난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성소로서 종교적인 어떤 숭배 중심지로서 네.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의 높은 곳이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존재하죠. 아, 그렇군요. 예. 높은 고지대는 이제 신전이 존재하고 그 아래쪽에 시민들의 공공생활을 담당하는 많은 어떤 그 관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또 여러 신들을 그 숭배하는 어떤 성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시장 역시 그곳에 존재했고 이걸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아고라 들어봤죠. 예. 그래서 아고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의견도 주고받고 상거래 활동도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공적인 시민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아고라이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자체는 서양에서는 이제 최초의 도시 계획자를 고대 그리스 시기에 기원전 약 5세기 정도에 그 밀레투스 출신의 히포다무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시를 가로 세로로 도로를 만들면 네. 하나의 어떤 구역들이 설정이 되죠. 예. 오늘날 현대 사람도 이제 한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바둑판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동이라든지 물자 이동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런 것도 좀 손쉬워지고 구역별로 무엇인가 이제 도시를 설계할 때 필요한 어떤 뭐 시설물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바둑판식으로 격자형으로 도시 계획을 한 게 이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도시 계획에서 등장을 했고. 네.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좀 이렇게 팽창해가는 시점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네. 이런 어떤 도시 계획들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되었다면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또 도시국가 로마가 건국이 됩니다. 교수님, 초기 로마는 뭐 누가 통치를 했었나요? 로마가 이제 역사책에 의하면 신화와 역사가 좀 뒤섞여 있기도 한데요. 네. 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국가이죠. 로마도 초기에는 이제 그 왕들이 통치를 했었고 로마라는 도시국가보다 좀 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강력한 왕국이었던 에투트리아의 영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투트리아인들이 로마에 와서 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공화정으로 에투트리아 세력이 축출되고 공화정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SPQR이라는 문구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 그 로마인들이 썼던 라틴어로 네. 세나투스 포플러스 큐에 로마누스라는 말인데요. 약자군요. 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이라는 것은 네. 애초에 이제 이 로마를 탄생시켰던 명망가 귀족 집단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이나 네. 아테네처럼 폴리스처럼 시민들이 민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가지는 게 민중들이고 네. 이 귀족을 대표하는 언론과 민중을 대표하는 민회가 네. 함께 로마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협력이 잘 되나요? 그럼요. 기득권층은 협력 잘 안 하지 않나요? 예,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서양 고대사 역사책에 등장하는 신분투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신분투쟁. 하층민들이 네. 자신들의 요구를 기득권층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총파업을 진행을 합니다. 로마 시내에서 일하는 하층민들이 다 빠져나와서 예. 신성한 성,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상 업무에 복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신분투쟁을 통해서
백성을 민중을 보호하는 그 관직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얻어내고 네. 민중들의 어떤 모임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민회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민회가 4개나 존재했었고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민중들만이 참여하는 민회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 민회와 원로원의 이 협력 관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로마는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 도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정이었던 로마가 보통 이제 뭐 조금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카이사르 시저. 예. 그 이후에 이제 시저가 암살되고 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막 그 이런 갈등들이 있다가 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1의 시민 원수라는 칭호를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제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공화정 말기라든지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프랑스인 갈리아를 정복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제정 시기에 잉글랜드도 점령했고 북부아프리카라든지 뭐 오늘날의 그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동유럽까지 로마가 광대한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로마 제국이 워낙 광대한 영역을 통치했으니까 수도였던 로마에는 각 제국에서 온 다양한 민족, 종족,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최초의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예. 로마가 광대한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뭐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 로마 도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많은 곳에 지금 뭐 그 영국에 가면 잉글랜드에 바스라고 일컬어지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예. 한국말로 하면 그냥 목욕장이잖아요. 바스. 네. 예. 그 바스인가요? 맞습니다. 철자와 똑같습니다. 예. 로마가 잉글랜드를 장악하고 나서 네. 그곳에 이제 천연 광천수 온천이 이제 만들어져서 네. 군인들이 치료차 온천을 활동했던 곳이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이제 온천 도시로 유명했고 예. 17, 18세기에 잉글랜드의 어떤 휴양 도시로 크게 성장한 게 오늘날의 바스라는 도시이고요. 네. 마드리드 외곽에서 멀지 한 뭐 100여 킬로 떨어져 있나요? 세고비아 기타로 유명한 세고비아에 예. 가면 도시에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로교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로교도 남아 있고 네. 보통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면 네. 많은 어떤 뭐 그 고호라든지 막 화가들이 좋아했던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고대 도시들이 남아 있는데 예. 그 도시들 아르르라든지 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시기에 만들어진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 뭐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이탈리아 외부에도 고대 로마식의 원형 극장들이 꽤나 많이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인강을 타고 일부만 로마가 진격을 했고, 네. 그 이유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슈바르트바이츠라고 하는 검은 숲에서 게르만이 저항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라인강 연안에 이제는 트리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그가 태어난 곳인데 네. 거기도 로마 시기의 로마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거기도 지금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문들이 남아 있고 문이 로마식 양식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곳곳 그다음에 이제 북부아프리카 그다음에 오늘날의 시리아 이런 지역에도 유대도 다 로마가 속주로 시리아 삼았으니까요. 쪽까지도. 네, 로마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야, 뭐 이탈리아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광대한 영역에 로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콜로세움 그러면 뭐 판테온 이런 것도 다 이때인가요? 예,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같은 것도 이제 제정으로 전환되고 나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전환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큰 대외 전쟁 없이 평화롭게 로마가 문화 문명으로 앞서갔던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통치를 했고요. 황제가 능력 있는 자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황위를 물려주었지 혈통적으로 세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 콜로세움이기도 하고 판테온이기도 하고 로마 시기에 여러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남아 있는 유적지들이 꽤나 많은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내 한가운데 포로 로마나라고 불리는 것은 아테네의 아고라처럼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뭐 시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곳에 원로원 건물도 있었고
넓은 어떤 대로변에 주변에 여러 어떤 관공서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포로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포럼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포럼. 포럼. 뭐 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활동들을 논의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야, 아니 그렇게 익숙하게 썼던 단어들을 30몇 년 사는 동안 몰랐다가 오늘 많이 알고 갑니다. 예,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저희 예전에 이제 썬킴 선생님이라고 월요일에 나오는 분이랑 그 아파트의 역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인류 최초의 아파트가 로마에서 뭐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근거 있는 얘기인지? 예, 근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로마 시대에 그 황제라든지 원로원의 어떤 귀족들은 약간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고급 저택, 빌라라고 하는 고급 저택을 짓고 살았고 네. 하층민들은 로마 시내의 다세대 주택, 오늘날로 하면 한 4, 5층 정도 되는 그 흔적도 포로 로마나 그 쪽에 한쪽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인슐라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어떤 시초가 로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팩트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석 특집 3부작 3일 안의 유럽 도시문화 정복. 오늘은 고대 문명과 유럽의 고대 도시들 이야기로 좀 몸을 풀어봤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재밌는 도시문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경희대 사학과 민유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